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경제의 재민 촉을 맡게 될 온인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때 처음 나오니까? 분위기가 여기는 굉장히 또 자유롭고 좋네요. 또 새로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하시던 방송하고는 상당히 차별화된 부분이죠? 그렇죠. 저는 반대편 스튜디오에서 네. 생방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요? 거기 늘 긴박감 때문에 늘 긴장이 최고조로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인 그렇습니다. 것 우리 같아요. 대본도 없고 내용도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네, 방식으로. 맨몸으로 들어가라고 하셔서 네. 깜짝 놀랐어요. 뭐가 있으면 안 돼. 그게 자꾸 형식을 만들어서 네. 그렇게 하면 뭐라 그럴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짜여진 각본 같기도 하고. 네. 그래요. 예. 또 진정성이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 진짜 같아요. 우리 사회가 창조 사회로 가려면 네. 이제는 대본이 없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하십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소통이 어디 뭐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되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남북 간의 소통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정말.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죠. 네. 좀 뭔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남북 간의 예. 소통에 대해서도. 예. 잘 푸는 방법을 예. 한번 얘기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북한 경제 전문가를 모셨거든요. 네. 북한 정책 포럼의 이상만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 가운데 앉으시면 전남대 서도 악수도 한번 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게 또 두 손에 무겁게 오셨네요. 그냥 오시지 않으시고. 뭔가 비밀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가운데 앉으십시오. 가운데. 예, 그러니까요. 예, 예. 제목부터가 이제는 통일이다. 네, 뭐 아주 굉장히 국민들의 너무 기대를 하시면 곤란하지만 지난번에 통일 대박론이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는 통일 시점이 왔다. 그러면 예. 뭘 준비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저희들은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의 그 북한 경제 전문가들이 꽤 많습니다. 예. 이제 주로 이제 국책연구소에도 있고 예. 학계도 계시고 예. 그분들은 29분이 모여가지고 예. 우리 한반도 통일 경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 한번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방향을 제시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일이다. 통일 경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생 좀 했습니다. 29분 모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좀 고맙습니다. 읽어보시고 아유, 모르면 저한테 고맙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는 통일이 대박이다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저게 이제 로드맵이 있어야 대박이 가니까 대박으로 가는 길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두껍네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뭐 이제 저희들은 경제학자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 통일이나 예. 군사적 통일은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예. 예를 들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예. 통일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왔느냐? 예. 통일을 한 주체는 못 살고 하노이 쪽입니다. 예, 예. 통일을 당한 예. 저 피해자죠. 우리 남쪽은 더 잘 삽니다. 그게 통일입니까? 예.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남쪽은 예. 시장 경제를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때 그 보터 피플들이 많이 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분들이 거기서 시장 경제를 배우고 자본을 만들어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10년 후에. 예. 그러니까 그 친척들은 다 잘 살고 예. 떼거 먹고 내려간 사람들은 다 그 밑에 고용원으로 가는 고용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럴 아주 수밖에 이상한 일이 없죠. 벌어졌습니다. 예, 예. 그럴 그리고 이제 수밖에 없죠. 정치적 통합 같은 것도 빨리 하면 위험합니다. 예, 예. 동서독 같은 경우도 예. 통일병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예, 예. 그걸 피해야 되거든요. 예. 그건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경제학자들의 뭐 하나의 관점인지 몰라도 예. 경제 공동체를 먼저 만들어라. 예, 예. 통일 경제입니다. 통일 예. 경제라는 게 예. 통일 후에 만드는 게 아니고 예.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통일 경제 하나의 한반도 생활권을 하나 만들자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정치적 통일로 가면은 예. 통일이 진짜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네. 대박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라고 네.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길인 것 아무래도 같아요. 가장 그래서- 부담이 적은 이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예, 예. 아무래도 남북 간의 이 뭐라 그럴까요? 신뢰라 그럴까요? 이런 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가장 힘든 길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만은 이 경제 우리 뭐 경영학 박사니까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 정 국장께서
경제하는 사람들은 예. 신뢰가 없더라도 사업은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건. 그래서 예. 서로가 예. 얻을 게 있고 상생할 네.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사실은 경제 교류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90년대에 남북 관계가 좋지 않았죠. 예, 네. 그렇죠. 하지만 91년도에 우리가 1억 불 교류가 일어났고 예, 예. 95년도가 제일 나빴습니다. 예. 사실은 그 미국 같은 데서는 그 협상에서 나올 때 예. 북한에 엄청난 군사 제재를 가할 날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때도 경제 교류는 2억 불로 늘어났습니다. 예. 성경분리 따로 가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신뢰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경제 교류는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정경 분리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 개성공단을 제어하면 없습니다. 제가 수치 네, 제어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때 예. 남북 이제 오이사 조치 전만 해도 한 20억 불 규모였습니다. 18억 정도. 그때 중국하고 우리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사실 없고 개성공단 자체는 우리가 월 한 매출이 한 그 생산액이 한 4천만 불 됩니다. 꽤 크죠. 400억 정도 되니까 예, 예. 1년으로 치면 한 5억 달러. 예. 우리는 말하면 한 5천만 원 되니까 상당히 큰 규모가 예. 교류라고 이루어질 수 있대요. 그러나 예. 이제 개성공단은 우리 기업들이 생산해가지고 우리 쪽에서 파는 거니까 조금 다릅니다. 남북 경제 교류와는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교수님과 절대 동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정치와 경제가 좀 분리가 돼야 네. 남북 문제 해결하기가 쉬워지는데 예. 문제는 정치라는 게 말이에요. 항상 경제 위에서 뭔가 그렇습니다. 경제를 맞습니다. 컨트롤하려는 그런 의욕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쉽지 않죠. 그 부분을 어떻게 원래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경제학적으로 말하면은 예. 정치는 독립 변수다. 그런데 우리는 종속 변수다. 비참하지만은 어쩔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만든 그 틀 속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그러니까 전쟁을 칠 때도 왜 척후대가 있고 선발대가 있고 본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어떤 목적을 위한 환경 조성. 경제 교류가 이제 잘 이루어지면 우리가 2000년에 6.15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배경도 보게 되면은 90년대에 이루어졌던 그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있었거든요. 한 3억 불까지 가니까 그런 게 이제 베이스가 돼서 정치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파트에서 이 경제 쪽이 하나의 선발대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은 한시적으로나마 정경 분리가 가능해지는 거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방 정부의 역할입니다. 중앙 정부는 복잡하거든요. 정치 군사 문제, 국제 문제 걸리지만은 지방 정부야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경제 교류의 주체가 중앙 정부라기보다도 지방 정부가 나서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지방 정부 재정 정도 갖고 교류협력 기금 많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경의 연계고리를 한시적으로 완전 끝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좀 단절보다 끊어놓으면은 우리가 경제가 들어가서 환경을 조성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레버리지를 갖고 하나의 그 지렛대를 지고 북한하고 협상하는 이런 모형이 좋지 않겠는가. 우리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그런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 개성공단 같은 모델 네네. 이 모델은 어느 정도 시스템으로 정착이 돼가지고 네. 정치가 가입하더라도 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좀 확장이 많이 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우리 나 교수님의 적극 표시신데 결국 이제 가장 안전한 거는 북한에 들어가서 내륙에서 사업하는 건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같이 우리가 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실제로 컨트롤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보장, 투자나 이런 모든 보장이 된 상태에서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쩌나 북한이 그런 아주 남북 관계가 나빠도 개성을 다시 재개하는 거 보십시오. 그게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문을 못 닫는 거죠.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보면은 지난번 우리가 160일에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4개월 중단하면 사실 기업은 문 닫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100% 123기업이 다 돌아왔거든요. 그건 뭐냐? 뭔가 수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된다는 돈이 이야기죠. 된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의 그 동기가 움직이면서 이제 확대 나가면은 북한 분들은 북한 사람들은 시장 경제를 배우고 우리가 묘목장이라 합니다. 시장 경제의 묘목장. 그래서 시장 경제를 배우면서 동시에 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 기업 개방으로 간다면 이것은 하나의 큰 하나의 그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확대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광업도
해운대도 그렇고 다 철수한 상황이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금강산 관광이 200만 명 정도. 네. 참 큰 거거든요. 우리 네, 우리 가족들이 말이죠. 그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가족이 무등 태우고 애들 데리고 관광 가는 모습을 북한 사람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게 북한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본 사람이 입 다물고 집에 가서 자겠습니까? 온갖 이야기를 다 했겠죠.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남쪽 사회의 상황을 진단하는 통로였겠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난번 그 총격 사건 때문에 중단이 돼 있죠. 2008년도에 되고. 그다음에 개성공단 사실 그게 더 좋아요. 개성공단 관광은 큰 인접지가 아닙니까? 개성까지 가죠. 경산 가려면 넘어가서 하룻밤 자고 하루골쩍 갔다 오지. 연세 드신 분들은 갔다 와서 몸살 걸린 사람도 많아요. 하도 돌아다니시는 그러죠. 힘들고 그리고 볼 것도 경치니까 한 번 보면 끝이죠. 그런데 개성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박영폭포 뭐 배를 같이 하니까 그게 두 번 정도 했었죠. 저도 이제 두 번 다 갔었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두 번밖에 안 했어요? 두 번 하고 중간에 보냈어요. 저는 다 가서 그런지 두 번 훨씬 잘하셨군요. 박영폭포 박영폭포 같은 데 가보면 그 스토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토리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관광도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개성단은 되면 관광이 되면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관광 산업 자체가 좀 다시 재개되는 게 그래서 만약에 금강산이 힘들면 개성이라도 관광 됐으면 하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겠어요? 그게 분명히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중단을 시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 스며들듯이 스며들 거. 그렇죠. 그런 게 그걸 겁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계산법에 예를 들어서 돈이냐. 북한 사회에 이제 그런 파고 들어오는 두 개 갖고 저울질을 할 때 우리가 약간 얹어줘야 돼요. 돈에도 약간 얹어주면 저울추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결국 관광이 된 이유가 뭡니까? 정주영 회장의 엄청 통 큰 결단이었거든요. 그렇죠. 소떼를 1000마리를 끌고 갔으니까 처음엔 한 100마리 정도 생각했을 건데 1000마리 얹어보니까 저울추가 바뀌면서 완전히 그냥 달라져 버리니까 결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박정희 대통령의 사실은 그 한일회담 같은 거 엄청난 결단이거든요. 지금도 그런 얘기했다가는 아마 제 명예 못 살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결단하신 거거든요. 그게 오늘날 우리 경제 부흥의 1962년이죠. 그렇죠. 그걸 얼마나 데모 많이 했습니까?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역사가 판단 안 되고 나갔던 그 결단. 지금은 그 시기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주 뭐 그건 대단한 결단이시죠. 저희들이 그 포스코 같은 포항제철이 거기서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통일 대박은 결단입니까? 통일 대박은 뭐 결단이라기보다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열매입니다. 통일이 되면요.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뭐가 있지 않아요? 저희들이 궁금해, 이제 사실.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4080, 요새는 5080으로 바뀌는데 저희들이 이제 몇 년 전에 2050 클럽에 들어갔죠. 그건 뭐냐면 5천만이 되는 국민들이 전체 국민 소득 1인당 소득이 2만 불 되는 나라 많지 않아요. 10개국이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한 2년 전에니까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목표를 우리가 2만 불, 4만 불로 가야 사실은 G7에 들어갈 수 있는 선진국이 되거든요. 이제 그게 우리 앞으로 숙제입니다. 그 어떻게 4만 불을 만들어내느냐? 한번 생각해도 힘들어요. 왜? 내수가 커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 3조 달러 정도가 지금 독일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를 만들어내려면 우리가 4, 8에 32, 한 8천만이 뭐가 돼야 됩니다. 내수 규모가. 뭐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 저 젊은 사람들이 애를 갖다 20명 놓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이리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8천만의 우리 인구가 4만 불을 1인당 소득이 되면 그 바로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만 불을 만드는 방법이 뭐면 8천만을 만드는 게 뭐냐? 그 해법은 딱 한 가지. 통일이라는 거. 그거밖에 없네요. 통일하면은 5천, 2,400, 7,400만이니까 해동발전 8천만이 되고 이런 내수 규모를 갖고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하면은 지금 고령화 문제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만 불 만들면 3조 달러. 이게 지금 G7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규모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대박이죠. 그 방법이 그러니까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작지만은 이게 우리 통일 대박의 기본이라 보고 최근에 와서 이제 내년에 가면은 3050 클럽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이 3만 불이 되는 나라. 한 8개도 안 된다 그러죠.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한국이요. 그러다 4만 불이 되고 내수가 8천만이 되면은 아마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큰 우리가 역사적 하나의 그 위협을 달성하는 지금 이미 사실 그래 이미 그래요.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이만큼 국력을
날려본 적이 고구려 때 정도 있었을까요? 없을 겁니다. 네. 자금성에 차 타고 들어간 사람은 우리가 처음일 겁니다. 옛날에 좀 기어 들어갔는데 자금성에 차 타고 들어가시는 세대 이게 우리 제너레이션입니다. 이걸 또 키워가지고 이제 정말로 우리가 한반도에서 나가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최고의 작지만 강한 나라를 만들어내는 건 우리 역사적 과제가. 제가 엊그제 그 중국을 잠깐 다녀왔는데요. 중국에도 지금 우리 한국 상품이 뭐 한류와 겹쳐져서 엄청나게 수요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 상품이 너무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수요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풀기 위해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대기업들이 부강 카드를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관에 통 크게 뭔가 지원해 줄 게 우리 대기업들이 할 일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뭔가 풀릴 것 같다는 느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중 관계가 우리가 차이나 리스크라고 우리가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차이나 리스크가 우리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중국 의존도에 있다 보면 차이나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은 리스크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리스크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기에 들어가 있다고. 왜냐하면 전체 교육부에 한 5분의 4가 중국 의존이 돼 있거든요. 그 한반도 경제가 전부 중국에 의존되는. 그래서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경제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한반도 민족 있어 이게 동북 삼성 경제 편입돼 버리면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통일에 해야 될 가장 우리 경제학자가 보는 이유입니다. 오늘 정말 제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중국에 기대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아직도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 큰일이다. 왜냐하면 경제는 독립이 돼 있어야지만이 더 성장할 수 있고 거기에 다른 경제들권을 자꾸 편입을 시켜서 우리 경제균을 키워가는 거지. 우리가 남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무역대국이 11위라고 하고 8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부터도 이제 우리가 남북 관계만 어느 정도 풀리면요, 충분히 그게 가능하고 현재 우리 개성공단 모델 회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개성공단 상품이 우리가 잘만 마케팅을 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도 2차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주고받고 의견이 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좀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까요? 여기 희망입니다.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면 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죠. 전단 살포하고 총알이 날라다니는 판이나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어쨌든 최고고 실세들이 3명이 와가지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사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진 않고 그러나 회담을 했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면 딱 문제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제안했던 시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30일 후에 골경이 뭐냐면 에이펙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에이펙이 있죠. 그다음에 육자 회담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평화 이미지를 나타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에 대한 수요는 있습니다. 북쪽도 있고 우리도 너무 오랫동안 중단되어서 오이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들이 세산이 맞다 간 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통일전선 전략이 성공한 거예요. 우리 내부에서 오이사 풀리는 이야기 나왔거든요. 통일전선 전략은 계속 쓰는 거였는데. 김양경이라는 사람이 그 전문가 아니에요. 갔다가 우리 내부에서 오이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수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보기에 이제 대화의 수요는 있다. 그러나 대화에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는 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 대화가 대화야. 뭐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만나야 뭐가 서로 뭐가 차이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좀 자고 대화가 되어가지고 오히려조차도 우리 정부가 사세 자체가 상당히 전향적이에요. 지난 정부하고는 다릅니다만은 분위기가 남북 관계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오히려 푼다면 누가 그걸 설득을 당하겠습니까?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대화의 모멘텀 올해가 돼야 됩니다. 올해가 돼야 내년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돼서 한 3년이 가야 성과가 나오거든요. 정권 말에 아무리 좋은 건 소용없습니다. 우리 노무현 정부 말에 14 공동성명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했지만 그대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말에 모멘텀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일관된 하나의 주장입니다. 북한도 지금 김정은 체제가 안정됐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위태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뭐 어떤 데 사라졌다 나타나지도 않고 굉장히 헷갈리는데 그래 이제 2, 3, 4위가 오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별 이야기가 쿠데타서 이상해서 여기는 별 소리가 다 들어왔죠. 다 들어왔는데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후계 체제하고 선계 체계는 다릅니다. 선계 체제는 과도적으로 정권을 이제 넘겼을 때 안정할 이야기라고 후계 체제는 이제 앞으로 독재 체제가 얼마나 가느냐 보통 한 5년을 봐요. 선계 체제 5년에 안착이 되면은 독재 정권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게 그 후계 체제가 확립된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한 2년 8개월, 3년이 안 됐습니다. 상당히 컨트롤이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보십시오. 장성들 해군 장성들 갖다 바다에 줄 세워놓고 10km 수영 빠져 죽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거 해죠. 공군 참모 최고위층한테 비행기 타고 갖다 내려오게 하고 있죠. 뭐 단간부들은 저 백두산에 야영 훈련시키고 그건 굉장히 나름대로 자신감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선계 체제는 제가 그런 대로 2년 8개월이면 상당히 짧은 시간에 안착이 됐다. 그러나 이제 장기적인 후계 체제 이거는 경제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민생 문제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보기에 아직도 좀 두고 봐야 된다. 그러나 그러니까 내부적인 동요나 이런 거는 아니지 않겠나. 그러니까 세 사람을 내려보냈겠죠. 그래 봅니다. 예, 예. 근데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니 평등의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 민족 자체가. 예, 예. 그런데 27 뭐 많아봤자 30인데 예. 어떻게 그렇게 다 하나같이 어버이 수령으로 따라가는지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후광 효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뒤에 바짝바짝하면 사람이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벌써 3대를 내려가고 상당히 생긴거하고 하는 게 김일성 주석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흉내를 내죠. 사실 뭐 북한 사람들이 무슨 민주주의를 해본 적도 없고 언론에 대한 있고 우리 종편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후광 효과가 있다는 거 보시고 두 번째는 만만하게 보면 안 될 거라는 게 생각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아마 상당히 평가 작업을 했을 겁니다. 그럼요. 김정일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그게 무슨 어디 사심이 잘린 사람만 갖고 이야기 들은 건 아닐 거라 봐요. 그런데 봤을 땐 상당히 잘 돌아간다, 똑똑하다 하는 그런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는 걸 보면은.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생각했겠습니까? 해가지고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장성택이 처형, 고업으로 자른다 그런 건 상당한 결단이거든요. 저희들이 보면 그런 걸 봤을 때는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도 좀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나이는 그게 모든 것이 아니고 나이 젊었다고 해서 물론 맞는 말인데 않죠. 우리처럼 평등의식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 어떻게 저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 요새 그 IT 쪽에 돈 버는 사람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저도 요새 보면 그 전략적인 판단 측면에서 보면 그 김정은 체제가 상당히 저 전략적인 판단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모든 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뭐 이번 남북 간의 이런 긴장 상태를 조성한 문제라든지 세 사람 내려 보내는 문제라든지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뭐 자기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도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양원 전략 그러니까 전단에 포를 갈기고 뭐 총을 쏘고 그다음에 또 노동신문에다가 또 대화를 해야 된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지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게 지원 남북 지원 아니겠습니까? 뭐 통 크게 지원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잘 전략적으로 대응해야지. 자꾸 이제 거기에 우리가 딸려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또 북쪽도 보면은 우리 언론에 상당히 민감한 것 같거든요. 그럼요. 굉장히 민감하죠. 이슬조 들어갔냐 그러면 이슬조가 튀어나온다든가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런 하지만 우리 일관된 목표를 향해서 가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 전문가들은 딴 거 없습니다. 정경분리 한시적으로 우리가 나가고 의사조차도 어떻게 그걸 폐지를 하겠습니까? 우리 희생자가 있다 그러면 그냥 완화시켜서 자 수부 정도 튀어줘라. 우리 저 기업들이 의사조차 전반에도 1000개 정도 기업이 남북 교류를 했습니다. OEM이 한 2, 300개 했고요. 개성단은 물론 됐지만 그다음에 개성에 들어가서 사업자 미안합니다. 금강산에 들어가서 사업한 기업이 한 50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1000개가 됐는데 다 그냥 날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은 재개해도 그분들이 다시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손실이 크기 때문에. 손해가 그렇게 너무 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원 그런 기반을 우리가 빨리 살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류, 활발한 교류. 그러면 결국은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움직입니다. 사람이 움직이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왜? 잘 사니까.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쪽에다가 의존하는 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손해를 안 보니까 장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그러려면 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화 활성화가 1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또 뭐 궁금한 거 계십니까? 근데 시간이 다 돼서 그렇습니까? 다음에 또 제 2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제가 생각해서도 바쁘실 텐데 또 정말 북한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십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 잘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